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자,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21대 첫 국정감사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첫 국정감사였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추미애 장관 문제, 또 공무원 피격 사건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좀 뭔가 큰 거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별게 없다. 초반에는 좀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두 분 의견부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원래 국정감사는 뭐 야당의 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서 야당에게 이제 여러 가지 따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국감이 진행된 걸 보면 뭐 참 기대에 너무나 못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아마 그 패착으로 첫 번째로는 이 상임위원장을 사실은 전부 다 여당한테 주무로 해서 사실 이 증인 신청이라든지 참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힘을 쓰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전략적 미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상임위도 다 줘버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방이나 농해수위나 전방위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야당이 상임위원장 하나도 맡고 있었으면 증인 문제라 이런 거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출석시키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임위원장이 전부 다 여당이라 놓으니까 이거 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야당의 전략에 지금 패착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야당 의원들이 정말 이 존재감이 없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야당 의원들이 존재감이 없다. 몇몇 의원들 빼놓고는 그 103명이나 되는 의원이라면 꽤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보좌진까지 합하면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진들 한 9명 정도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하면 충분히 자기가 했던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감에서 나오는 걸 보면 뭐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언론에 존재감이 없다는 건데요. 기자들이 뭐 문제되는 거 질의하는데 이걸 안 써주겠습니까? 근데 그걸 없으니까 안 써주는 거 아니겠어요? 없으니까 안 써준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 국회를 출입해 봐도 이 질의가 어느 정도 이게 좀 내용이나 팩트나 이런 것들 좀 깊게 파고 들어가고 그 부처의 문제점을 하면 당연히 기자들이 이거 뭐 매일같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이게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뭐냐면 의원들이 여전히 야당 의원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을 못 짚고 있다. 또 각 부처 상임위의 각 부처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단적인 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여튼 정부의 어떤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아마 예전에 지금 현재 여당이 야당 시절에는 이러지는 않았어요. 정말 많은 의원들이 국감 스타도 나오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또 이런 것에 대한 게 있었는데 글쎄요.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기대에 이해합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사수하겠다고 내던졌던 그때 9대 7이었나요? 11대 7로. 11대 7.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자리들이 지금의 이 국정감사 시작하면 상당히 좀 아쉽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박정호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셔가지고요. 저 다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에 기자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취재 기자들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진 기자, 카메라 기자 풀 취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또 취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오히려 더 국감이 재미라고 할까요? 그 흥미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언론이 일주일 지난 다음에 뭐 별게 없다, 맹탕 국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국회의원들이 잘 준비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동안 좀 관성적으로 언론들이 뭔가 좀 싸우고 뭔가 그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을 부각이 되고 이른바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뭔가 그런 보도만 집중해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책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해서 뭐 의원실이 뭐 잘 보도 자료를 못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취재를 통해서 좀 더 민첩하고 심층 있게 보도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뭔가 막
고성이 오가고 뭐 여러 가지 좀 네거티브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정책 국감으로 가야지 왜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비난하는데 언론 쪽에서 네. 정작 정책 국감 또 하게 되면은 또 그건 쓸 게 또 없다 뭐 이런 맹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오늘 법무부 국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됐어요? 오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과 국민의힘의 전주회 의원 예. 질의 과정에서 또 이제 불거진 게 아들 의혹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한테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지시했지 않냐? 이게 전주회 의원의 지적이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난 지시한 게 아니다. 아들한테 온 그 지원 장교의 번호만 전달했을 뿐이다. 네. 그러니까 지원 장교님 하고 번호가 돼 있는 거 보면 만약에 내가 지시했다면 지원 장교나 대위라고 번호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들의 그 메시지만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네. 지시한 게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맞섰거든요. 네. 거기에 뭐 장제원 의원이 아니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이 그 질의 과정에서 뭐 끼어드는 모습이 있었고 그러자 여당에서도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다른 의원들을 끼어드는 모습이 있어서요. 네. 서로 뭐 예의를 지켜라. 뭐 왜 끼어드냐 이런 좀 말싸움을 하다가 예. 오전 뭐 질의 다 못하고 12시 정도 다 돼서 그 정도의 파행으로 그냥 오전 질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후 2시 되면 뭐 다시 또 재개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전 상황은. 참 저는요. 추미애 장관이 정말 제가 국어를 다시 배워야 될 정도로 아니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렇게 국회에 나와서 보좌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네. 그게 검찰 수사에서 보좌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했으면 최소한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오늘 나와서 한 대답을 보면 님자를 붙였기 때문에 이거는 지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전달하더라도 그 전달받은 걸 전달하는 사람은 그 전달한 사람이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좌관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오행커 전달하는 거하고는 이게 다르잖아요. 의미 자체가.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아들 거를 받아 전달했는데 그거는 지시가 아니다. 저는 참 이 상식을 너무 뒤엎는 자꾸 답변을 하니까 자꾸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게 싸움이 되고 이게 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하면은 제가 볼 땐 싸움이 될 일이 아닌데 네. 더군다나 이번 국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법사위나 얘기랑은 다르게 선서를 하고 하는 국감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뭔가 다른 이야기나 위증을 하게 될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과 다르네요. 다르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야당 의원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질의하니까 거기에 지금 여당 의원들이 뭐 힘을 보태면서 완전히 이제 아수라장이 돼버렸는데 저는 아마 여당 입장에서도 결국은 이 법사위 국감은 그냥 무산시키는 작전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걸 하나의 싸움거리로 그냥 전락시키면서 왜냐하면 이게 추미애 장관이 뭔가 말을 하면 자기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전략은 그냥 흐지부지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정무위 국정감사도 지금 뜨거운 곳입니다. 금융위원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이거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 쟁점을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라임 사태가 이게 부실 이 펀드를 판매를 해가지고요. 수천 명이 1조 6,679억 원을 손실을 입었습니다. 예. 많은 피해자가 양산이 됐고요. 또 옵티머스 사태도 이런 뭐 부실은폐, 불안정 판매 때문에 피해액이 5천억에 이르거든요. 근데 이 쟁점이 뭐냐면 지난 8일이죠. 라임자산운용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그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공판에 나와서 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를 청탁할 목적으로 지난 7월에 서울 한 호텔 커피숍에서 5만 원짜리 현금 다발 5천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런 주장이에요. 네. 그 공판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전 대표는 강 전 수석을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회장에게 돈 받은 사실 부인했고요. 네. 강 전 수석은 오늘 이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게 완전한 사기 날조다. 명예훼손, 위증의 명예훼손. 그렇습니다. 그걸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업체인 트러스트올에서 복합비 임대료를 받았다. 복합기. 그 사무용품이죠. 예. 그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대표 측은 복합비를 빌려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이란 업체 여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도로 처음 알았다. 지급되지 않은 이 대여 사료료 월 11만 5천 원가량의 대여 사료료 같은 그런 것들을 정산 조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 문건을 봤더니 이 최동욱 고문, 그러니까 이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그 회사의 최동욱 고문이 있는데 최 고문이 최동욱 전 검찰청장이죠. 최동욱 고문이 이재명 지사를 5월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옵티머스에 관련된 봉현 물류단지 사업에 대해서 좀 편히 봐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이 문건에 있는데 최동욱 고문하고 이재명 지사는 둘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 관련 문제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다 지금 그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피해자가 많고 한데 이게 사실은 권력형 비리라는 의문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검찰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데다가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 내용을 좀 이렇게 은폐했다라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하신 김봉현 지금 전 스타모빌티 회장 증언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 4월에 검찰에서 진술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진술을 했는데.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 그렇죠. 검찰에서 참 진술을 한 내용인데 예. 실제 이것이 그 뒤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조서에서도 없어.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이 언론 보도 보고 처음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 당시 남부지검에 수사를 한 건데 이거는 지금 상부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지금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자들 진술 자체가 상당히 누락됐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핵심 지적들이.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앙지검에서 이 문건을 이미 지난 6월 달에 압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관련된 수사, 왜냐하면 이게 권력자들 관련돼서 이 실세들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이것도 제대로 또 윤 총장도 최근에야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검찰 인사 등등 있고 뭐 수면이 좀 바뀌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지난 1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서 이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 그 특별수사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을 해체시켜 버렸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권력 핵심 인사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의 전문 인력을 전부 다 해체시켜 버렸고 또 하나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많은 부분 누락시키면서 더군다나 또 수뇌부까지 보고도 안 됐다. 이제 이런 여력이 있으면서 이거 지금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지금 의문들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피해자도 많고요. 정말 대표적인 민생 사건입니다. 네. 이게 1조 6천억 하나는 5천억 피해자만 뭐 3, 4천 명에 달하는 정말 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왜 검찰이 이 문제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할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반 지금 지나고 있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앞으로 상황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슈들 좀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와 함께 시사구말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정의당 신임 대표의 원외조 김종철 전 선임 대변인이 선출됐습니다. 막판까지 결과 예측하기 힘들었고 중간에 이제 여러 번의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원외인 김종철 전 대변인이 당선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박정호 기자부터. 그러니까 1차 투표 때도 김종철 대표가 1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의 다 비슷했잖아요. 그래도 한 300표 정도, 4,000표대로 해가지고 앞서고 있어서요. 네. 이번에 정의당의 당심이 김종철 대표한테 좀 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결과 보니까 뭐 그대로 좀 나왔다. 김종철 후보의 우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1세대 심상정 노회찬 세대를 지나서 이제 2세대 정의당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점들 그런 또 이 논쟁거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김종철 지금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PD 계열, 민중민주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동 현장의 어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그런 계열이고 배진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NL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걸 좀 중점을 하는 그룹이에요. 이 속에서 김종철 이제 그 신임 대표가 된 것인데 특히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아마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이것 때문에 합종 연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즉 예전 같으면 뭐 민주당 이중대다, 민주당이 따라가면 뭐 1.5 정당이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총선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죠.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통해서.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는 이제 우리가 독자의 길을 가야 된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대결 구도로 가야 된다는 견해가 있었고 네. 결국 거기에 힘을 많이 실어준 것 같습니다. 즉 김종철 이번엔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는 독자 노선을 가자. 그리고 민주당과도 경쟁 관계로 가자. 막 이런 노선을 취해서 저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영국의 노동당이라든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출발했고 특히 또 한국적 노동 현실을 보면 주로 이제 대기업 위주의 노조 운동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노조 결성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돼. 네. 근데 그동안 보면 이게 항상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민주당이 보면 노총이라든지 이렇게 민노총 손을 잡고 해왔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어쩌면 자기의 주장과 이해 요구들이 외면돼 왔던 상황에서 정의당은 거기에 이제 편승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김종철 후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어쩌면 조직화되지 않은 노조다. 김종철 대표가 됐죠. 대표가 되면 예. 결국 이제 그 부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어떤 조직화를 하고 또 지지를 얻을 것인가. 저는 이게 앞으로 이 정의당의 어떤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정호 기자는 그 김종철 대표 당원들 선택을 받은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의당이 많이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총선 그 전에도 그랬고요. 힘든 상황인데 이걸 타개할 만한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동안 보여왔던 심상정 대표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여러 가지 연행을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취했던 그런 것들이 이젠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하면 열린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과의 정의당의 관계는 좀 달라진 면이 있고 정의당이 왜 이렇게 약간 좀 의기소침해졌나 여러 가지 분석했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진보 정당이 보여줬던 현장에서의 그런 생명성, 생명력 이런 것들이 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아스팔트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어려운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없고 원내 정당, 다른 정당하고 똑같은 모습만 보였던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총선 때는 오히려 뭐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다른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는 새롭게 태어날 때가 됐고 노회찬 대표 이어서 새로운 물결로서 그리고 새로운 아젠다로서 정의당이 바뀔 때가 됐다. 그런 판단하에서 김종철 대표가 선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정의당이 좀 바뀔까요? 노선이 좀 변할까요? 아마 당내 이제 이 세력들 이번에 제가 선거를 보니까요. 당내 이제 개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생각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앞으로 당의 주도권을 놓고 어떻게 싸우느냐 다른데 사실 이렇게 안에 개파들만 싸우면 당의 발전이 없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유럽의 사회민주당 계열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좀 벤치마킹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정의당이 사실은 민주당의 아루처럼 보이면 어떤 면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쪽의 아젠다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외국같이 정말 노동당 보수당 같이 이런 식의 어떤 구도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실제로 이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 다음에 너무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공사노조라든지 이런 쪽에만 너무 옹호하는 이제 오늘 김종철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제 공공부문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월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만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이건 또 균형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거기에 맞는 어떤 대중적 노선을 걷는 게 저는 관건이지 않나 싶어요. 네. 당대표 도전을 했던 이 배진교 의원은 원내대표역을 맡고 있었는데 그럼 그 자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퇴하고 제가 출마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또 뽑아야 되겠군요. 다시 또 뽑아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다음 주제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외교전쟁에서도 좀 다뤄봤습니다만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맞아서 연 열병식 심야에 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느낌은 김정은의 말과 행동이 김정은은 결국 말로서는 유연하게 행동으로서는 모든 걸 보여줬다. 예. 즉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열병식 때 등장한 무기 시스템 그걸 통해서 결국 할 이야기는 다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그 말에 대해서만 이제 평가를 하고 남북 관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그 공개된 그 무기 체계를 보시면요. 완벽하게 포트폴리오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을 겨냥한 네. 미국 ICBM이 일단 등장을 했고요. 예. SLBM 등장했습니다. 이 SLBM은 한 4,000에서 5,000톤급에 달하는 잠수함에 설치할 거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를 겨냥한 즉 남한을 겨냥한 4종 세트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4종 세트요? 그렇습니다. 다연장포라든지 이스칸다르급이라든지 즉 우리나라 전역을 포괄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 완전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거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 우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정말 이게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 북한이 지금 공개한 미사일 보면 사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패트리어트도 안 되고 이스칸다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그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진짜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자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말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뭔가 북한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네. 실제로 저는 지난 3년간 북한이 굉장히 많은 무기 시스템을 발전시켰구나 하는 걱정거리가 상당히 들었습니다. 연설보다는 김정은의 연설보다는 거기에 등장한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고요. 박정우 기자는요? 저는 상대적으로 말에 좀 집중을 하게 되던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고맙다는 표현, 미안하다는 표현도 하고 면목이 없다라는 표현도 하면서 예. 좀 다른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주민들 앞에서. 그리고 28분 동안 이어진 연설 중에 작은 부분이지만 네. 이 남측을 향해서 제시된 그런 메시지, 함께 대화하겠다는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물론 무기가 눈앞에 보여주고 하겠지만 네. 선제적으로 쓰지 않고 미국도 언급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무기를 못 쓰게 하는, 안 쓰게 하는 그건 결국 말에 달린 거거든요. 네. 지금 그 무기 우리 국군의 날 행사도 있었지만 거기에 나왔던 무기와 북한의 무기와 미국의 무기 이런 걸 다 전시해 놓고 그걸 다 쓴다고 하면 재앙이겠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 그건 자신의 주민들을 향해서 아니면 대외적인 대내적인 과실을 위해서 보여주고 말로써 그리고 지금 어떤 메시지를 보면은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뭔가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계속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도 교환하고 그런 것에 집중을 해야지 지금 이 시험 발사도 지금 못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이 무기에 집중하는 것은 좀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유엔 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번에 또 코리아 소사이어티 여기 화상 연설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재언급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좀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도 좀 했고 한미 주도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지금 종전선언은 허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언을 하면 네.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협정이 아닙니다. 선언은. 협정이라는 것은 상호 감시하에서 뭔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냥 네. 선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면 그만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모든 선언들을 보면 누구나 일방적으로 깰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가 히틀러와 함께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네. 돌아가서 정말 이 문서를 들어보이면서 여러분 평화가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히틀러가 공격을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방비로 있을 때 바로 그런 점들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라는 게 말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예. 모든 지도자들이 말로 다 한 걸 믿는다라면 세상에 못 믿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실체거든요. 네. 즉 무기라는 게 쓰려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만드는 무기를 왜 만들겠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도 이번 이 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화를 내고 있고 네. 또 종전선언이라는 게 사실은 한 상황이 돼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종전선언이라는 게 그 이후에 어떤 게 효과냐면 그다음부터 아마 북한은 미군 철수를 요구를 할 겁니다. 단계가 있다. 종전이 됐는데 왜 미군이 있느냐. 유엔사 해체 등등을 요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즉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미사일 가지고 있는 북한과 핵이 없는 우리 한국과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네. 이런 어떤 비대칭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의 지점도 없이 종전선언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건 저는 환상이라 봐요. 환상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외교라는 게 정말 냉정하게 봐야지. 어제 김정은 위원장 보십시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모든 건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외교입니다. 알겠습니다. 환상이다. 허울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박정우 기자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종전선언이 될 거로 보여지고요. 네. 종전선언 하게 된다면 그런 평화의 동력을 삼아서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을 계속 비관적으로 본다면 두렵고 공포감 느끼면 무섭죠. 하지만 좀 더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바라보고 걷는다면 네. 이 남북 간의 평화 그리고 뭐 북미 간의 평화, 비핵화 협상 이런 것도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도 어쨌든 지금 얘기를 해왔던 그런 무기나 이런 것들은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대미 협상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종전 선언후부터 우리 정부 입장이나 또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종전 선언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뭐 외교적인 상황들 또 올 초에 4월만 하더라도 지금 남북 그 연락사무소 폭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 이후에 이거 어떻게 좀 전개될까라는 것들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남북 관계, 한미 관계, 북미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또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12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